신량이면 되려가. 인연한테 정이 생기는 놈이 있으면 말이야. 느림보 태성이 또 늦었다. 장터 한복판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윤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짐을 진 채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작자 객주나리도 왜 쓰는지 모르겠어. 심부름 하나 시키면 반나절이야, 반나절. 충청도 작은 고을 연천리의 아침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터 입구부터 객주 창고까지 이어지는 흙길은 비가 올 때마다 질척이고 맑은 날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태성은 그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법이 없었고 그렇다고 멈추는 법도 없었습니다. 객주마당에 짐을 내려놓자 장도균이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성을 보더니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삼거리 포목가게, 외상장부 얼마나 밀렸더냐? 석 달치입니다. 면포 12필, 명주 3필 합쳐서 42냥 8전입니다. 주인 말로는 이달 안에 절반은 갚겠다 하였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장도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가게 뒷마당에 헌독이 쌓여 있었습니다. 팔 물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달 안에 절반은 어렵습니다. 장도균은 잠시 태성을 바라보다가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질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고을에서 태성이 받는 인정의 전부였습니다. 연천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고을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법 북적였고 장이 없는 날엔 한낮에도 골목이 한산했습니다. 객주 장도균은 이 고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서 일하는 태성은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의 집은 객주에서 두 골목 넘어 초가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터에 장독 2개가 놓여 있었고 봄이면 담장 밑으로 이름 모를 풀꽃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집안이 원래부터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역관이었습니다.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통역을 맡았고 집에는 서책이 많았습니다. 어린 태성은 그 책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보다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더 익숙했고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거래에 연루되어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책이 팔려나갔고 어머니는 몸져 누웠습니다. 태성이 18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빚과 기울어진 이름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한양 근처 포목전에서 장부를 정리했고 충주 어느 약방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몸이 특별히 빠르지도 않았고 말재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틀린 적이 없었고 심부름 간 곳에서 들은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장도균이 그를 데려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셈이 빠른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태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일을 주면 일을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느림보 태성이라 불렀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치면 피하지는 않았지만 딱히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도 못한 나이에 빈털터리로 심부름이나 다닌다는 것이 연천리 사람들의 태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쓸 것을 쓰지 않았고 먹을 것을 줄였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도 스스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의 그 서늘한 감각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보자기 안에는 칠량이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아낙 하나가 두부를 팔다 말고 태성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이번 생은 글렀어. 빠른 구석이 없으니. 태성은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에 채이지 않게 살짝 비켜 걸었습니다. 느리지만 헛디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윤태성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서둘러 좌판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객주의 마지막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도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장터 끝자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매질 소리였습니다. 태성이 발걸음을 멈춘 것은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매질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가 맞기도 했고 도둑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런 것에 발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멈춘 것은 소리의 방향이 주막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그쪽으로 심부름을 자주 다녔습니다. 술지개미 값이 얼마인지, 주막 주인이 객주에 얼마나 빚졌는지 꿰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방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멈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주막 마당 한가운데 여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채가 흐트러져 있었고 손목에는 새끼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 오가달이 그 앞에 서서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주변으로 구경꾼이 너댓 명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야. 손님이 불렀으면 들어갔어야지.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초리가 다시 내려쳤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담장 밖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만 보였습니다. 회초리가 닿은 자리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남자 하나가 오가달에게 물었습니다. 저 계집은 도대체 무슨 빚이길래? 오가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비 빚이지. 내가 3년 먹이고 재웠으면 이 몸뚱이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2년이 도망을 쳐. 잡혀온 게 벌써 2번째야. 팔 생각이요? 7량만 가져오면 데려가. 다시는 안 볼 테니. 오가달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7량이면 이 장터에서 저 여자를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7량짜리 주막 여자를 선뜻 사갈 사람이 연천리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구경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품 안의 보자기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단단하게 묶인 매듭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7량, 5년이었습니다. 밥을 굶은 날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아끼려고 이불을 2겹 덮고 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어떤 단단한 것이 눈 안에 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향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자신의 눈이 그런 눈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객주 쪽으로 걸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저 여인의 사정은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칠량은 자신의 목숨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연천리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을 때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멈추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시 회초리 소리가 났습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칠량을 쓰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인을 데려와도 먹일 것이 없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주막에서 일했다면 과거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10가지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물음이었습니다. 남의 눈이 무섭다거나 돈이 아깝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태성이 평생 가장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그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터의 빈 좌판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냄새가 났습니다. 흙과 물의 냄새였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객주로 돌아온 태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쓰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생각이 없을 때는 손이 먼저 움직이는 법인데 오늘은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이 조용해지질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객주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을 떠나고 창고 쪽에 등불이 하나 남았을 때 태성은 조계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조계원은 장도균의 객주에서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직책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심부름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있어서 아무도 내보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 자리를 펴고 살면서 필요할 때 장부를 보거나 물건을 세웠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태성이 처음 객주에 왔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성은 노인 앞에 앉아 오늘 장터에서 본 것을 말했습니다. 여인의 이름도 빚의 내력도 몰랐습니다. 다만 칠량이라는 말과 그 눈빛을 말했습니다. 노인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은 뒤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돈은 아깝지 않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라거나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였습니다. 태성은 일어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태성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장이 서기 전이라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주막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오가달이 나왔습니다. 어제 회초리를 들었던 자였습니다. 칠량. 태성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동전이 나왔습니다. 5년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세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세었으므로 눈으로 보지 않아도 칠량임을 알았습니다. 오가달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 비웃으며 던진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동전을 집어들고 하나씩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다 세고 나서 태성을 보았습니다. 진짜 데려가게?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손목에 매듭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는 어제와 같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을 데려가는 것이 어제 주막 주인에게 맞는 것보다 나을지 아닐지 아직 알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눈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 어귀를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느림보 태성이 주막 여자를 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혀를 찾고 어떤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태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흘길을 걸으며 자신의 초가집 문이 삐걱거리는 것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을 내주면 자신은 부엌에서 자면 될 것이었습니다. 이불이 하나뿐이니 하나를 더 구해야 했습니다. 계산은 언제나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한소은이었습니다. 태성이 그것을 안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초가집에 들어온 첫날, 소은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밥을 부엌 앞에 놓아두었더니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빠르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태성은 부엌 구석에 이불을 폈습니다. 딱딱했지만 겨울이 아니었으므로 견딜만 했습니다. 밤에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태성은 가끔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되어 소은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태성이요. 한소은이라고 합니다. 그게 처음 나눈 대화였습니다. 짧고 단단했습니다. 이름이 오가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소은은 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을 쓰기 시작한 뒤로 집안이 정돈되었습니다. 태성이 아무데나 두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장독이 바로 세워지고 부엌 선반 위가 깨끗해졌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마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장터에서 태성과 마주친 안악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곽서방은 담장 너머로 인사를 하다가 소은이 마당에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장난을 치다가 소은을 보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막 여자 들였다더라. 그것도 7냥이나 주고. 제 정신이야? 심부름꾼이 7냥이 어디서 났어. 신분이 어찌 되는 여자인지도 모르면서 저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태성이 어디를 가든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래 수군거림이 따라붙던 사람이었고 내용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소은은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성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 앞 골목에 아이가 하나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소은이 그 앞에 앉아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글자였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따라 쓰면서 혀를 살짝 내밀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썼습니다. 두 사람 다 태성이 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멈추어 섰습니다. 소은이 글을 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집안에서 보던 조심스럽고 다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다 태성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소은이 그제야 태성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각에 골목에 아이가 2명이 되었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5이 되는 데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소은은 골목이 아니라 집 마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성의 마당은 좁았지만 땅이 평평하여 글씨를 쓰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소은은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주막에서 온 여자가 자기 자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찜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밥을 먹고 싶다고 보채듯 매일 그 집 마당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가르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이 달월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수자가 손가락 끝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배운다는 것을 모르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태성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마당이 조금 시끄러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늦게 돌아오다가 소은이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마당에 남아 땅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그 무렵 이찬봉 댁에서 급한 소식이 돌았습니다. 이찬봉은 연천리에서 가장 힘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토지와 사람을 많이 거느렸고 관아와도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그 이찬봉의 손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이 높았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고을 의원이 왔다 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접어들자 이찬봉 댁에 곡소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소은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은은 태성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약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름의 풀인지 어디에서 자라는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태성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 풀이 자라는지를 말하는 소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다음 날 새벽 일찍 나섰습니다. 소은이 말한 방향으로 산기슭을 올라갔습니다. 풀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바위 그늘 아래 축축한 곳에서 소은이 묘사한 입 모양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뿌리째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소은은 받은 약초를 다리고 일부는 지식였습니다. 이찬봉 댁에 찾아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찬봉 댁 문지기는 처음에 막았습니다. 주막 여자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들어가 보고하더니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찬봉이 직접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의원도 못 고치고 있으니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은은 방에 들어가 아이를 살폈습니다. 숨이 막힌 자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달인 것을 조금씩 넘기게 했습니다. 지식인 것은 수건에 싸서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태성은 이찬봉 댁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 소은이 나왔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고요했습니다. 태성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며칠 뒤 이찬봉 댁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천리에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의원도 포기한 병을 주막 출신 여인이 고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막 여자가 먼저 나왔지만 이제는 그 약초하는 여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은에게 약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소은은 거절하지 않았지만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는 먼저 물어보고 약초를 알려주었습니다. 마당에서 글을 배우던 아이 중 하나의 어머니가 어느 날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나물 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소은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연천리 사람들과 소은 사이에 처음 오간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소은이 가져온 나물로 된 반찬이 상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다 먹었습니다. 이찬봉이 직접 찾아온 것은 아이가 완전히 나은 지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태성의 초가집 앞에 이찬봉의 하인이 먼저 왔습니다. 나리께서 뵙고 싶다는 정갈이었습니다. 소은은 손을 씻고 머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태성은 일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이찬봉은 태성의 마당에 들어서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툇마루도 없었고 담장도 반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찬봉의 눈이 잠깐 그 낡은 것들 위를 스쳤지만 말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았소. 고맙소이다. 이찬봉은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윗자리에 있어서인지 격식을 갖추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병이 깊지 않았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을 뿐입니다. 이찬봉은 잠시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를 아시오?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사이가 생겼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이찬봉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었지만 태성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은의 눈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내 서재에 들라. 이찬봉이 말했습니다. 내 집에는 책이 많소. 아는 것을 쓸 수 있는 자리도 있소. 그리고 내 집에서 살면 내 신분은 깨끗해진다. 태성에게는 스문양을 주겠소. 말이 끝나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스문양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스문양이면 이 초가집을 고치고도 남았습니다. 장도균 밑에서 쉬지 않고 일해도 2년은 걸릴 돈이었습니다. 소은의 신분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찬봉 댁 서재에서 일하는 것으로 양반가에 연결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천리에서 이찬봉의 이름이 붙으면 주막 출신이라는 낙인이 지워졌습니다. 이찬봉은 태성을 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오.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태성은 이 제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스문양은 태성에게 주는 것이었고 소은은 이찬봉 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처음 7량으로 오가달에게 산 것과 구조가 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훨씬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찬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소. 그가 마당을 나갔습니다. 하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 아닌 담장 허문 틈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소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성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마당 한쪽에 놓인 빈 장독 뚜껑을 건드렸습니다. 짧은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부엌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초가지붕에 석가래가 낡아서 가느다란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별이 그 틈으로 아주 조금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문양.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떠올리는 것은 그의 오랜 버릇이어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문양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산 끝에 남는 것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찬봉의 제안을 들었을 때 소은의 얼굴이 남았습니다. 굳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성은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찬봉 댁 서재, 책, 글을 쓸 수 있는 자리. 소은에게 그것은 수문양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글을 숨기고 살던 사람에게 글을 써도 되는 자리를 내어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은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약초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태성은 보았습니다. 소은이 밥을 지을 때 아궁이 앞에서 불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아이들을 돌려보낸 뒤 마당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을. 태성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저녁 소은이 먼저 상을 물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태성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시오. 나는 붙잡지 않겠소. 소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 이찬봉은 사람을 쓰는 자요. 쓸만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내치는 자. 서재에 들어가 글을 쓸 수 있는 동안은 좋을 것이요. 그 다음은 모르겠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라거나 오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말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계산이었습니다. 소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움직이고 눈에서 물이 내렸습니다. 소은이 우는 것을 태성은 처음 보았습니다. 주막에서 매질을 당할 때도, 이찬봉이 찾아왔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는 서방님뿐입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한 말이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심부름으로 다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상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소은의 손 옆에 닿았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소은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한참 보다가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다음 날 이찬봉의 하인이 왔습니다. 소은이 문간에서 받았습니다. 사양하겠다고 전해주십시오. 하인이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두 사람은 관아에서 혼인 문서를 올렸습니다. 증인이 필요했는데 조계원 노인이 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당에서 글을 배우던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관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혼인식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서 전병을 사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은이 전병을 받아들고 걸으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크게 웃는 것이 아니라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소은의 서당 아닌 서당에 아이들이 10명을 넘었습니다. 마당이 좁아서 골목까지 나가 앉는 날도 생겼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 사람들이 가끔 나무를 가져오거나 쌀을 한 줌씩 두고 갔습니다. 태성은 그 변화를 숫자로 보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살림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그의 여름 끝 무렵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태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객주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태성이 불려갔을 때 관아 마당에는 장도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장도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점잖은 척하는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자가 오가달의 빈 여인을 불법으로 빼돌렸습니다. 장도균이 관아 관리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가달의 여인은 오가달 주막의 빚을 담보로 잡혀있던 자입니다. 오가달이 제 객주에 진 빚이 있는데 그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했으니 이는 제 재산을 침해한 것입니다. 말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장도균은 이 말을 오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칠량으로 여인을 데려간 날부터 이 순간을 생각해 두었을 것입니다. 이참봉의 제안을 소은이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어간 뒤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이참봉과 장도균이 무언가 닿아 있다는 것을 태성은 그때 알았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관아에 불려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품 안에 무언가를 접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오가달 주막에서 나온 자가 맞느냐? 맞습니다. 오가달이 진 빚의 담보였다는 것도 아느냐?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정당한 거래로 나왔습니다. 소은이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관리가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멈추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가달이 직접 쓴 거래 문서였습니다. 칠량을 받고 소은을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씨는 거칠었지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날 오가달에게서 그것을 받아두었습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았지만 소은은 챙겼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은의 아버지가 서당을 운영했다는 증표였습니다. 몰락했지만 서당 훈장의 딸이었다는 것, 그 집안의 글씨와 도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분이 담보물로 묶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리가 오래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도균의 얼굴이 조금 굳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태성과 소은은 관아 인근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계원 노인이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고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장도균의 고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관리가 태성을 불렀습니다. 사흘간 관아 창고에 쌓인 문서를 보았소. 어지럽기 짝이 없었는데 내가 가서 몇 가지를 정리해 두었더군. 태성이 기다리는 사흘 동안 할 일이 없어 관아 창고 한켠에 앉아 어지럽게 쌓인 장부들을 자기도 모르게 순서대로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서기 자리가 비어 있소. 관아 문서를 맡아 정리할 수 있겠소? 태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관아 서기가 된 첫날, 태성은 창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 순서도 없었고 종류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전 서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태성은 빈 바닥에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읽는다기보다 훑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글자를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숫자와 날짜는 보였습니다. 태성은 관아에 들어온 첫 주 동안 글자를 더 익히기 위해 저녁마다 소은에게 물었습니다. 소은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태성이 글을 배우겠다고 말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싶으십니까?
빠르게요. 소은이 웃었습니다. 소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태성이 그 웃음을 처음 들은 날이었습니다. 소은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과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태성이 매일 관아에서 다루는 문서에 나오는 글자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쓸모 있는 것부터였습니다. 태성은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한번 익힌 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문서를 전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관아의 문서 창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항목별로 나뉘고 묶였습니다. 이전에는 찾는데 반나절이 걸리던 문서가 한번 물어보면 태성이 바로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놀랐고 소문이 읍내로 퍼졌습니다. 한편 소은의 마당 서당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오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이 슬그머니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문풍지를 발라주었고 누군가는 낡은 평상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마당이 조금씩 서당다워졌습니다. 소은은 아이들에게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산수를 가르쳤고 약초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계절마다 어떤 풀이 나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글보다 더 빨리 외웠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박명준이 있었습니다. 명준은 소은의 서당에 처음 왔을 때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살았습니다. 말이 없고 눈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소은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듣는 아이였습니다. 명준은 소은에게 따로 글을 더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소은은 막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도 남아서 배웠습니다. 태성이 저녁에 돌아오면 마당 한쪽에서 명준이 혼자 쓰고 있는 것을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준이 19이 되던 해봄, 소은이 태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준이 과거를 보고 싶다 합니다. 태성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될 것 같소? 됩니다. 태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된다고 하면 되었습니다. 명준의 어머니는 노자가 없었습니다. 태성과 소은이 함께 노자를 마련했습니다. 태성이 관아에서 번 것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명준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아침, 소은이 길 앞에서 명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내 것이다.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 명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듬해 봄 소식이 왔습니다. 명준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소은은 소식을 들은 날 저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이 들어가 보니 소은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방 안에 앉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연천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 사람이 더 많아졌고 큰 길에 새 집이 몇 채 들어섰습니다. 그 사이에 태성과 소은의 집도 달라졌습니다. 기울어진 초가지붕이 반듯하게 얹혔고 허물어진 담장이 세워졌습니다. 마당이 조금 넓어졌고 소은의 서당을 위한 방이 한 칸 더 붙었습니다. 태성은 관아서기에서 읍내 장부를 총괄하는 자리로 올랐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문서가 정확했고 계산이 틀린 적이 없었고 누군가 억울하게 세금을 물리면 조용히 문서를 다시 꺼내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소은의 서당은 읍내에서 이름이 났습니다. 인근 고을에서도 아이를 보내왔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정이 되는 집에서 내는 것으로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셈을 배우고 약초 이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은 자라서 다른 마을에 가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박명주는 한양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도 해마다 연천리를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소은에게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스승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장도규는 그 사이 몰락했습니다.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로 장도균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여러 거래에서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했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태성이 관아에서 오래된 장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흔적들이 문서로 나왔습니다. 태성이 일부러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정리된 문서는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장도규는 객주를 잃었습니다. 연천리를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 다음에는 아무 소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참봉은 달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참봉이 태성의 집 앞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인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서 태성과 소은이 나오자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짧지 않은 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소. 사람을 거래하듯 대했소. 태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은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참봉이 덧붙였습니다. 손자가 죽을 뻔한 것을 살린 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부당한 제안을 했소.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었소. 소은이 말했습니다. 잊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소은의 얼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참봉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과 소은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가을달이어서 빛이 차고 선명했습니다. 마당의 풀꽃이 달빛을 받아 흰빛으로 보였습니다. 소은이 물었습니다.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그날 칠량을. 태성이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날 칠량으로 산 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소. 소은이 말없이 태성을 보았습니다. 태성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칠량을 쥐고 있을 때 나는 그 돈을 잃을까봐 살았소. 그게 전부였소. 칠량을 낸 날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인지 알았소. 소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성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옆에 두었을 때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렸습니다. 연천리 사람들은 그 부부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마을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태성에게 가면 문서가 풀렸고 아이가 아프면 소은에게 가면 방법이 나왔다고. 돈이 없어도 외면한 적이 없었다고. 칠량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고을에서 오래 전해졌습니다. 봄이 오면 누군가 꼭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느림보 태성이 전 재산을 내놓던 날 주막 앞에서 망설이던 그 잠깐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렸지만 한 번도 헛디딘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